안녕하세요. 달빛 낭독입니다. 오늘은 현대문학에서 출판된 박완서 작가의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 수록된 산문 두 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에 발간된 이 책은 총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내 생애의 밑줄에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내 시계 귀향, 유년의 뜰, 흐르는 강가에서 나는 바퀴 없는 이들의 편이다. 아, 남대문, 식사의 기쁨, 노인 최신 영화를 보러 가다, 친절한 나르시시스트들, 빈집에서 생긴 일, 내 생애의 밑줄, 야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 구형 예찬들이 수록돼 있고 2부 책들의 오솔길에는 2008년 한 해 동안 다달이 친절한 책 읽기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글들로 작가가 흥미있게 읽었던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서평도 독후감도 아닌 책을 읽다가 오솔길로 새버린 이야기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3부 그리움을 위하여는 김수한 추기경님을 보내며 쓴 글, 박경리 선생을 추모하면서 쓴 글, 박수근 화백을 추모하며 쓴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먼저 1부에 실린 흐르는 강가에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흐르는 강가에서 박완서.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거주를 옮긴 건 서울 사람이 된 지 만 60년 만이었다. 남다른 교육열과 도시지향적인 엄마를 따라 상경한 게 8살 때 일이고,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구리의 산골짜기 마을로 이사를 한 게 내 나이 68살 되는 해였으니까 작금의 이 나라의 민심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 옛날에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도시, 특히 서울 지향적이다. 젊은이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지만 늙은이도 마찬가지인 게 교통편이 좋고 편의시설이 가까운 도심에 살아야 자식들한테 걱정을 덜 끼치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조건을 갖춘 곳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무한테도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저지른 탈서울의 용단은 내 자식들도 이해할 수 없는 돌출 행위였다. 이 동네에 처음 와보고 반한 것은 아마도 내 고향 마을과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고향 마을도 나지막한 동산이 삼면을 삼태기처럼 감싸하는 동네였다. 마을 서북쪽 산은 높고 남쪽은 산이라기보다는 숲에 해당하는 동산이어서 양지 바르고 아늑하고, 동쪽으로는 넓은 벌판이 부채살처럼 펴지면서 그 끝으로 개울이 흘렀다. 정지용이 읊은 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얘 딱 들어맞는 지형이었다. 그건 시인의 고향과 내 고향의 유사성이라기보다는 산이 많고 그 사이사이에 평야가 분포한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전형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고향 마을 동쪽 끝을 흐르던 개울은 실개천은 아니고 꽤 큰 개울이었다. 곧 큰 저수지와 만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갈수기 때는 마을에서는 잘 안 보였지만 장마가 지면 내 가슴까지 차오를 것처럼
불어났다. 장마철은 거의 여름방학 동안이어서 겨울에는 안 보이던 개울물이 불어난 걸 보면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마을에서 바라본 한강은 장마철에 부풀어 오른 고향 마을의 개울물 정도로밖에 안 보였다. 2km 정도의 거리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시야를 가리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친근감으로 가슴이 울렁거렸다. 서울에서는 아파트라는 거대한 시멘트 기둥을 의식하지 않고 한강을 조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반해서 충동적으로 헌 시골집을 한 채 장만했고 그 후 벼르기만 하는 사이에 집은 더욱 퇴락해서 결국 헐고 다시 짓고 이사를 단행한 지 10년 남짓된다. 그 10년 동안은 내가 한강과 친해지고 즐기고 감동한 세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은 공식대로 남향으로 앉혔지만 거실은 남쪽 창을 동쪽으로 기역자로 꺾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이 앞에 숲만 보고 공기 좋겠다고 칭찬을 하면 더 칭찬이 듣고 싶어 동쪽 창으로 한강을 보게 했다. 한강은 어느 날은 칭찬을 들을 만하고 어느 날은 그렇지 못하다. 흐린 날씨가 아닌데도 공기가 불투명한 날은 한강이 잘 안 보인다. 집에서 보는 한강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해뜰 무렵이다. 강 건너로는 순한 짐승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능선이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보이고 그 사이로 해가 불끈 솟으면 수면이 금빛으로 은빛으로 때로는 주황색으로 부서진다. 물속을 노닐던 신비한 물고기가 잠시 그 아름다운 비늘을 드러내 보여준 것처럼 그 순간은 짧다. 짧지만 그런 날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몸도 온종일 개운하지만 황사나 안개에 가려 안 보이는 날은 몸도 마음도 울적하게 가라앉는다. 공기가 투명할 때는 매일 다른 물빛까지 구별할 수 있다.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내린 후에는 당연히 한강물도 황토빛으로 변하여 거칠게 뒤챈다. 추위가 혹독해 결빙하는 해는 비닐로 덮어놓은 것처럼 움직임 없는 회색빛이던 한강이 어느 날 햇빛에 부서지는 물결을 보여주면 어쩔 수 없이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로 시작되는 서정주의 풀리는 한강가에서를 읊조리게 된다. 시인은 아마 그 시를 전후에 썼으리라. 전쟁을 겪은 세대만이 한강과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우울과 한탄이 짙게 깔려 있다. 전쟁 때 다리 끊긴 한강, 얼어붙은 한강은 군인뿐 아니라 수많은 양민들의 운명과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어찌 근대사에서뿐일까? 집에서 본 한강이 시냇물이나 호수처럼 만만해 보이는 것과는 딴판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한강은 도도하고 유유하다. 삼국 중 영토가 가장 광대했던 고구려가 왜 한강 유역의 땅을 그렇게도 탐냈던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 고구려는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고 백제를 침공한다. 아차산을 요새로 삼은 고구려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그 유역 땅을 차지하고
백제의 웅진천도를 불가피하게 했다. 그 후에도 삼국 간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는 전투가 그치지 않았다. 그만큼 한강 유역의 땅은 기름지고 교통이 편하고 기후가 순우했던 것 같다. 암사동 등 한강 유역의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 선사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아차산에는 능선을 따라 지금까지도 고구려 보루성터가 남아있고 10여 년 전 발굴을 끝낸 유물들은 고구려 박물관이 신축되기를 기다리며 현재는 서울대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라고 한다. 발굴을 끝내고 나서 서울대에서 그걸 공개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본 그 유물들이 중국 지안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시대 무기, 생활용품과 너무나 유사한 것에 놀란 적이 있다. 국군이 용성하고 태평할 때는 중국과 교역로로, 전쟁 때는 천연의 해자구시를 하던 한강을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데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한강 둔치가 아닌가 한다. 한강의 속삭이는 물소리까지 잡힐 듯 인접한 산책로도 있고 자전거 길도 있고 몇십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둔치에는 봄의 유채꽃을 비롯해서 여름의 백일홍, 달리아, 가을의 코스모스까지 사철 꽃이 그치지 않는다. 끝이 안 보이는 꽃밭을 보면 바로 서울과의 접경지대에 이런 선경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휴일에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어린 꽃구경꾼들이 꽃밭 사이길을 희희낙낙 뛰노는 걸 보면 화초가 더 예쁜지 인초가 더 예쁜지 분간이 잘 안 된다. 돈 내고 타는 아찔한 탈 것이 많은 이름난 놀이시설에 길게 줄 서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강가엔 무조건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운 통념을 어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히 꽃을 피우고 있는 땅이 고맙고 한강한테도 덜 미안하다. 광나루에서 구리 방향으로 난 국도를 타고 가다 워커힐을 지나면 곧 경기도라는 도계 표지판이 나온다. 그 43번 국도는 도계를 전후해서 커브길이 심하지만 오른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끼고 있어 차 속에 앉아 있어도 숨통이 트이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도계를 지나 차로 5분 안에 길이 Y자로 갈라지는 지점이 나온다. 오른쪽 길이 양평 가는 길이다. 뚜렷한 목적지 없이 반나절 정도의 드라이브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면 양평 가는 길로 붙을 일이다. 가다가 또다시 길이 여러 갈래로 갈릴지라도 계속해서 오른쪽 길로 붙어야 한다. 그래야 한강을 놓치지 않는다. 잘못 붙으면 기나긴 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굴만 벗어나면 다시 한강을 낀 길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이 아까울 만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한강이 아름다워진다. 계절 따라 아름답고 지역에 따라 아름답다. 대안의 경치가 특히 환상적이다. 그 길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에 이르면 아름다운 강은 위대한 강으로 변한다. 이건 강이 아니라 바다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본 유럽 문화를 꽃피운 온갖 강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에게게 그것도 강이라고 무시해주고 싶은 치기까지 발동한다. 그런 기분은 아마도 유럽 문화에 압도된 상처나 열등감의 반작용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민족 본연의 호연지기일 수도 있으리라.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까지가 한강이고 한강으로 합쳐지기 전까지 흘러온 두 개의 큰 강은 남한강과 북한강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발원지도 받아들인 지류도 각각 다르다. 위대한 강, 한강을 이룬 두 개의 큰 줄기 남한강과 북한강을 함께 보려면 양수교를 건널 일이다. 양수교를 건너면 남한강과 북한강 사이에 넓고 살기 좋은 양평 땅이 나오고 두 강이 합쳐지면서 생긴 삼각형 육지의 꼭지점에 서볼 수도 있다. 요즘에는 그 근방 일대가 온갖 종류의 연꽃밭으로 개발되어 여름이면 꽃구경꾼으로 붐비지만 전에는 그 꼭지점만으로도 명소였다. 새로운 결혼 풍속으로 신랑 신부가 결혼식 전에 미리 웨딩 촬영이라는 걸 한다. 최근에는 사진빨이라는 걸 극대화시키려고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외 촬영이 주였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입는 것과 똑같이 차려입고 주로 사진이 잘 나올 때를 골라다니면서 사진사가 하라는 대로 온갖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것을 도심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도대체 저기가 뭐가 좋다고 저런 데서 사진을 찍나 이해가 안 되는 배경 앞에서 꼭두각시처럼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얼싸앉기도 하고 입도 맞추는 걸 보면 저 꼴 안 보고 예전에 딸 자식들 여인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을 정도로 나는 식도 올리기 전에 길바닥에서 하는 웨딩 촬영에 호의적이지 못했다. 허나 유일하게 감동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웨딩 촬영이 있었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진 두물머리 꼭지점에서 하는 촬영이었다. 몇천 년에 걸쳐 문명을 열고 광야를 적시면서 우리를 먹여 살린 두 개의 큰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서 청춘 남녀가 앞날을 같이 할 징표로 사진을 남긴다는 건 예식장에서 하는 백년가양 못지않게 의미 있는 일로 여겨졌다. 꼭지점엔 몇백 년은 되었음직한 거목이 의젓하게 버티고 있다. 두물머리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면 발품을 팔아 운길산 수중사까지 올라가 볼 일이다. 이 예쁜 이름의 절은 승용차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예쁜 이름대로 물속에서 들리는 종소리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동굴 속의 물소리였다는 등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크지 않은 사찰이지만 500년 묵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위엄있고 우아하게 그리고 부부처럼 정답게 버티고 서 있다. 절에는 녹차를 거저 얻어 마실 수 있는 다실도 있다. 다실에 앉으면 두물머리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다. 때가 가을이라면 숨 막히도록 찬란하게 물든 은행나무를 볼 수도 있고 바람까지 분다면 아낌없이 낙엽지는 거목의 처연한 순명에 옷깃을 여미면서 맑은 풍경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예쁜 절 이름 때문일까? 내려다보는 두물머리의 장관 때문일까? 그 소리가 처마 끝 풍경 소리 같지 않고 유구한 강물 속에 가라앉은 종소리처럼 들린다. 두물머리까지의 한강을 주로 쌩쌩 달리는 차 안에서 조급하고 쾌적하게 때로는 정체하는 도로 사정 때문에
오히려 마음 한가롭지 못하게 즐긴 게 아쉽다면 다시 한번 양수교를 건너 가평 가는 길로 북한강을 왼쪽으로 끼고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지금까지 온 국도보다 훨씬 한적하고 한강과 친근하다. 그 일대 서쪽면에는 둘러보고 싶은 갤러리도 많아 차를 세우고 얼마든지 한눈을 팔 수 있다. 서쪽면 문오리에서는 차를 버리고 한강을 바로 옆구리에 끼고 걸을 수 있는 나루터 길도 있다. 그 나루터 길은 정말로 아름답다. 강을 향해 늘어선 별장풍의 환상적인 집들을 감상하는 것도 그 길을 걷는 낙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집을 갖기를 소망하기에는 너무 늙어버렸다. 대신 그런 집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집 한 채를 찍고 그 집 주인이 친한 친구여서 허물없이 문을 두드리고 차 한 잔을 얻어 마실 수 있었으면 그 친구가 그 집에 상주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여벌 열쇠를 하나 맡겨준다면 때때로 그 열쇠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공상을 해본다. 그러나 어찌 빼어난 경치만 가지고 한강을 감히 위대한 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수종사에서 내려와 양수교를 건너지 않고 가던 길로 계속해서 북한강을 오른쪽으로 끼고 갈 수 있는 길로 접어들면 다산 유적지 표지판이 나온다. 한강을 놓치지 않고 표지판만 따라가다 굴다리 밑에서 오른쪽으로 급커브를 하면 능내리 마제 땅이 나온다. 마제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의 고향이자 그 아랫대에서는 성인 정하상, 성녀 정정혜를 배출하기도 한 한국 천주교회의 요람지 중 하나이다. 다산 유적지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마제 성지 들어가는 길이 나오고 다산 생가터와 묘소는 좀 더 앞으로 한강 가까이 왼쪽에 있다. 다산이 거기서 태어나서 어려서는 거기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소년이 되어서는 두물머리까지 가서 고기도 잡았을 것이고 과거 보러 서울 갈 때는 거기서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강물이 얕아지면서 바닥에 깔린 암석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뱃사공이 내려서 배를 밀었다는 기록도 나온다. 학문에 정진할 때는 선상에서 실학자들이나 천주학쟁이들과 토론도 했을 터이고 나라의 답답한 운명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면서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도 굳건히 이 나라를 받쳐주고 있는 농사나 길쌈, 수공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억압과 수탈을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색했을 것이다. 다산 유적지에는 다산의 묘소하고 생가터의 기중기둥 몇 가지 간단한 다산의 발명품만 전시돼 있다가 그 후 실학박물관이 되면서 실학사상뿐 아니라 실학의 형성 과정, 전개 등 디지털화돼 실학자들의 방대한 업적을 누구나 단편적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들은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남긴 업적, 활동, 저서, 어록 등은 지금 우리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고 소박하지만 소박해서 더욱 신실한 자유민주주의의 사상 그 자체이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복한 화해이다. 그리하여 그들 실학자들은
당대의 모순이나 부패를 고민한 게 아니라 자식의 자식 때, 손자의 손자 때까지 내려다보고 고민한 것처럼 읽힌다. 그것이 바로 같은 지식인이라도 한치 앞에 이익에 급급한 정치가나 어용학자들과 진정한 지식인의 다른 점이고 선각자의 엄혹한 운명일 것이다. 아무리 경치가 빼어나도 자연 그 자체만으로는 감히 위대하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한강을 그렇게 부르고 싶은 것은 위대한 사상의 발상지를 끼고 있고 그들이 오간 물길이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강의 원형이 더는 훼손되지 말았으면 싶다. 아, 남대문. 남대문이 불타던 날 밤에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잘 잤다. 평상시처럼 10시 좀 지날 때까지 TV를 켜놓고 있었다. 주말 연속극을 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워낙 초저녁 잠이 많아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극도 10시가 넘으면 끝까지 보지 못한다. 그날도 졸음에 겨운 시간에 남대문 지붕에서 연기가 나고 많은 소방차가 몰려와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속보를 연속극 도중 잠깐씩 자막으로 보았지만 그 가벼운 보도 태도 때문에 정말 불이 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대문이 불타버렸다는 기막힌 사실을 안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이른 아침에 큰딸애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말했다. 엄마,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않고 허둥거리며 TV를 켰다. 불타는 남대문을 보여주면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데 다들 남대문이라 하지 않고 숭례문이라고 했다. 숭례문 현판을 불길로부터 무사히 구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꽃을 바치는 이도 있었다. 나는 작대기처럼 선 채 그 모든 행위에 동참했지만 달려가 그 참담한 현장을 목격할 자신은 없었다. 훗날 부득이 그 길을 통과할 일이 있어도 차마 그쪽은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배나 가슴을 가르는 장면을 보여줄 때면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비겁한 버릇이 있다. 남대문을 처음 본 것은 8살 때였지만 그 이름은 어려서부터 자주 들으면서 자라서 서울이라는 이름보다 더 친숙했다. 서울 출입이 비교적 잦은 집안이었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벼슬이라도 하고 온 것처럼 한동안 으스대고 다닐 때였다. 서울에서 겪은 신기한 경험 중에는 실패담도 많았다. 워낙 큰 대처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나 친척집을 찾지 못해 고생하고 안타까워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실패담이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꼭 한마디씩 하는 말도 정해져 있었다. 남대문 임납이지. 서울이 어디라고 동네 이름만 가지고 사람을 찾나 찾길. 임납이란 편지를 드린다는 뜻으로 그 시절엔 편지 겉봉에 흔히 쓰던 문자였다. 그러니까 남대문 임납은 주소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남대문이라고만 쓴 편지를 가리키는 말로 주소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핀잔 줄 때 쓰는 말이었다. 우리 시골에서는 리 단위의 동네 이름만 갖고도 사람도 찾고 편지도 잘 들어갈 때라
그 소리는 서울이 굉장히 크고 번잡할 뿐 아니라 시골뜨기들한테 배타적일 거라는 인상까지 풍겼다. 또 그 남대문의 문패는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이라는 것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한글로 읽고 쓸 줄 알아도 한문을 모르면 무식쟁이 취급당하던 때였다. 시골서 상경한 선비가 숭례문 현판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남대문이라고 읽으면서 누가 썼는지 명필이로고 감탄까지 했다는 얘기는 위선적인 무식쟁이를 조롱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우스갯소리였고 손녀한테까지 천자문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로부터 가장 자주 듣던 엄포였다. 남대문을 처음 본 것은 8살 때였다. 촌구석에서 개성이라는 소도시로 나왔을 때 서울역을 본떠 만들었다는 개성역도 어마어마해 보였는데 서울역의 규모는 거기 될 것도 아니었다. 특히 기차에서 내려서 역사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구름다리는 2층 집도 못 보았던 촌 계집애에게는 너무도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었다. 짐을 이고 지고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앞다투어 뛰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잡 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 때문에 더 그러했을 것이다. 가까스로 역사 밖으로 빠져나와도 사람들한테 밟혀 죽을 것만 같은 혼잡은 마찬가지였다. 짐이 많은 엄마를 보고 지게꾼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게꾼 말고도 거지도 많고 행상도 많은 게 1930년대의 서울역 광장이었다. 가까스로 그 혼잡을 빠져나왔을 때 저만치 남대문이 보였다. 당시만 해도 남대문 주위에는 높은 건물이 없었다. 남대문 홀로 크고 장엄했다 하여 남대문로 양쪽의 건물들이 납작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남대문이 위압적인 건 아니었다. 대도시의 혼잡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조그만 계집애에게 괜찮다, 괜찮아 라고 다독거릴 듯 인자하고 편안해 보였다. 한 가문의 맥을 한 손에 틀어준 것처럼 당당하고 기가 센 종갓댁 증조 할머니도 매맞고 우는 어린 것들한테는 기꺼이 당신 치마폭을 내주고 감쌌다. 남대문의 석축이 그렇게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보였다. 저 문 안의 도성이 살만한 데가 될 것 같은 안도감이 왔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서울 사람이 됐다. 그 후 어른이 될 때까지 여름, 겨울 1년에 2차례씩 한 해도 안 거르고 서울역을 거쳐 고향집에 다녀오곤 했지만 다시는 남대문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눈에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왔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것이다. 남대문과 나 사이에 아무런 불순물도 안 섞인 완벽한 만남은 최초의 한 번으로도 축복인 것을. 그러나 그걸 못 잊고 소설 속에서 우려먹은 적이 있다. 1974년 신인 시절에 쓴 단편 중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는 작품이 있다. 그 시절 나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미친 듯이 써댄 6.25를 소재로 한 작품 중 하나인데 엄동설 안에 서울을 버리고 마지막 피난 대열에 낀 주인공의 눈을 통해 남대문을 이렇게 묘사했다. 아침 늦지막기 중학달이 집을 떠나 종로, 광교, 을지로 입구, 남대문까지 우린 너무 느리게 걸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군뱅이처럼 걷다가는
해안의 한강도 못 건너겠다고 걱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부터라도 앞만 보고 기운내서 열심히 가야겠다고 마지막 돌아보는 셈치고 돌아다 본 시야에 문득 남대문이 의연히 서 있었다. 눈발을 통해 본 남대문은 일찍이 본 일이 없을 만큼 아름답고 웅장했다. 눈발은 성기고 가늘어서 길엔 아직 쌓이기 전인데 기와골과 등에만 살짝 쌓여서 기와의 선이 화선지에 먹물로 그은 것처럼 부드럽게 번져 보이는 게 그지없이 정답기도 했지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땐 산처럼 거대하고 준엄해 내 옹색한 시야를 압도하고도 넘쳤다. 나는 이상한 감동으로 가슴이 더워왔다. 남대문 미의 극치의 순간을 보는 대가로 이 고난의 피난길이 마련되었다 한들 어찌 거역할 수 있으랴 싶었다. 그건 결코 안이하게 보아질 수 없는 꼭 어떤 비통한 희생의 보상이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거의 종교적인 경건으로 예배하듯이 남대문을 우러르고 돌아서서 남으로 걸었다. 이상하게도 훨씬 덜 절망스러웠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덜 절망스럽게 하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거야말로 바로 문화의 힘일 터이다. 그건 또한 문화민족이라면 문화재가 있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가 그걸 공유한 민족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리게 돼 있다. 뛰어난 장인과 훌륭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재력만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 자연의 풍상을 견디고 사람들의 사랑과 공경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원형 위에 그런 신비한 덮개가 앉는 게 아닐까. 남대문 내부가 일반에게 공개되었다는 건 불타버린 후에 비로소 알았다. 그 전에 알았어도 들어가 볼 마음이 났을 것 같지 않다. 어느 만치 떨어져서 바라봐야 남대문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나 그 적정 거리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좋겠던 것이다. 그러나 불타버리고 나자 그 거대한 지붕을 어떤 구조가 떠받치고 있었을까 그걸 못 받은 게 아쉽게 느껴졌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해서도 내 나름의 상상력을 굴려보았다. 물론 아직 방화범이 잡히기 전이었다. 그는 아마도 지독한, 너무 지독해 거의 미쳐가는 탄미주의자였을 것이다. 매일같이 남대문에 드나들면서 부드러운 목재가 얼마나 섬세하고 긴밀하게 교감하면서 그 장대한 지붕을 떠받치고 있나를 보고 또 보는 사이에 그 불가사의한 미에 참을 수 없는 질투를 느낀 나머지 혼자 독점할 궁리를 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방화범을 시중에서 찾고 있지만 그는 아마 가까운 남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집착했던 것에 찬란한 최후를 구경했을 것이다. 불이 꺼진 지금쯤 그는 그가 맛본 강렬한 쾌락 끝에 형벌처럼 찾아온 존재의 비루함에 전율하며 자기 몸뚱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찰과상과 화상 자국을 짐승처럼 핥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상상력을 더 발전시킬 새도 안 주고 신속하게 잡히고 말았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상상력조차 독창적인 것이 아닌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에서 빌려왔다는 걸 깨닫고 허탈해졌다.
방화범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잡혔다. 비슷한 전과도 있었고 범행도 순순히 자백했다.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걸로 생색까지 내려들었고 그렇게까지 큰 불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방화범까지 믿은 우리의 소방 능력이라니 참담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집을 철거당하고 그 보상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아서 분풀이로 불을 질렀다고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그의 뻔뻔스러움에는 소름이 끼쳤다. 결국은 돈이었다. 유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잘 살아보세 경제를 살리자 경제제일주의가 만들어낸 파렴치, 책임져야 할 고위층들이 다 같이 형식적인 사죄 끝에 입에 올린 약속도 돈, 신속한 복구, 그리고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식의 예산 책정, 돈. 돈자루를 틀어준 이들의 또 하나의 파렴치.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그게 한 번도 불로소득이란 생각을 안 해본 나의 뻔뻔함. 그러고도 더 많이 벌어 흥청망청 쓰는 사람만 보면 이놈의 세상을 송두리째 깽판 치고 싶다는 열화 같은 정의감에 그 못 말리는 뻔뻔스러움. 내가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던 것은 방화범 개인의 뻔뻔함이 아니라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받들어온 경제제일주의가 길들인 너와 나의 얼굴, 그 황폐한 인간성에 대해서였을 것이다. 엊그저께는 본의 아니게 택시를 타고 남대문을 지나게 되었다. 불타버린 남대문과의 첫 대면이었다. 내 심장은 예상한 것처럼 충격받지 않았다. TV로 반복해서 보는 사이에 길들여져 오히려 원형이 아득했다. 그래도 내 표정이 조금은 비통했나 보다. 운전기사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얻어들은 웃기는 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젊은이들이 이런데요. 숭례문은 닫지만 남대문은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나도 웃으면서 남대문을 무사 통과. 인간이 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다. 남대문은 멀쩡하게 복원될 테고 500년 후에 오는 이는 내가 본 덕계 앉은 남대문을 다시 보게 되리라. 그동안 경제제일주의의 뻔뻔스러움에 자존심이 상한 국민들은 그 옛날 김구 선생의 말씀을 표절해다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참신한 지도자를 뽑게 되는 일도 생기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에서 언제 들어도 마음에 깊이 와닿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첫머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감히 이 졸문의 말미를 장식하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박완서 작가님의 흐르는 강가에서와 남대문을 잘 감상하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